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 금고를 위협하는 다양한 보안 위협 사례들을 한번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단순한 어떤 경고나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위협의 실체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그렇죠. 시스템을 직접 노리는 해킹부터 시작해서요.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피싱, 또 우리가 믿고 쓰는 서비스의 허점을 파고드는 공급망 공격. 공급망 공격이요? 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위협일 수도 있는데 그 렌치 공격이라는 것까지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순히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이 디지털 자산 보안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대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죠.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위협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익숙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해킹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역사는 사실 해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정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격 수법도 더 정교해지고 또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는 그런 양상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2025년 초에 있었던 바이빗 거래소 콜드월렛 해킹 사건을 들 수 있겠네요. 바이빗 사건. 네. 당시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무려 1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탈취됐습니다. 15억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요. 많은 분들이 콜드월렛은 인터넷이랑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관리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기는 아주 작은 틈새가 결국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틈새 하나가요? 네, 그러니까 100% 안전한 기술이란 건 없다. 그리고 특정 기술에 대한 어떤 맹신,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좀 깨닫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내에서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과거 업비트에서 그때 약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외부로 유출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많은 이용자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죠. 네, 그 사건은 특히 국내 이용자분들의 인식 변화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변화였나요? 그 전까지는 약간 대형 거래소에 맡기면 안전하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좀 강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는 거래소도 완벽하진 않구나. 결국 내 자산은 내가 더 신경 써야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많이 확산됐죠. 네네. 그러면서 개인 키 관리의 중요성 같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칙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기도 했고요. 들어보니까 결국 해킹이라는 건 예측 불가능하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방어벽을 높게 쌓아도 공격자들은 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로를 찾아내려 하고 또 단 하나의 작은 구멍이라도 발견되면 그 피해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런 해킹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완벽한 방패를 만드는 데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만약에 뚫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 사후 대비군요. 네, 그렇죠. 그 회복력, 리질리엔스를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탐지하고 또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네.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인 보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어떤 이상보다는 지속적인 경계와 신속한 대응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시스템의 취약점을 직접 노리는 해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해커들이 항상 이렇게 고도의 기술만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위협, 바로 피싱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겨냥하는 공격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때로는 복잡한 코드를 파고드는 것보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보안 시스템이 아무리 견고해도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접근하는 건 사람이니까요.
사람의 실수, 방심, 아니면 신뢰 같은 걸 악용하는 거죠. 피싱 수법도 정말 다양하고 교묘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주 그럴듯하게 위장한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네, 맞아요. 긴급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라거나 네, 그런 거 많이 오죠. 혹은 계정에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었으니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같은 메시지로 사용자를 속여서 악성 링크를 클릭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로긴 정보나 개인키 같은 걸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아, 개인 키까지요? 네. 그리고 취업 면접을 위장하는 방식도 있어요. 취업 면접이요? 네. 아주 정상적인 채용 과정인 것처럼 접근해서요. 면접 관련 중요 자료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하면서 악성 코드가 숨겨진 파일을 보내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비열한 수법입니다. 실제로 어떤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서는 직원이 이런 피싱 메일에 속아가지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넘겨주는 바람에 회사 전체의 보안이 위험에 처했던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부자 한 명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피싱 공격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정말 치명적입니다. 아, 개인들도요? 그럼요. 공식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배포된 가짜 지갑 앱을 그냥 무심코 설치했다가 혹은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나 디파이 사이트 같은 데 접속해서 무의식적으로 복구 문구, 그러니까 시드 문구를 입력했다가 아이고. 네, 순식간에 모든 자산을 도둑맞는 그런 피해 사례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는 그 순간에 당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한데요. 아무리 기술적인 보호 장치를 잘 마련해 둔다고 해도 결국 보안 체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해커들은 항상 기술적인 허점을 찾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의 어떤 부주의, 불안감 혹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신뢰를 어떻게 파고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렇죠. 기술이 발전해도 사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용자 스스로가 항상 경계하고 확인하고 또 의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피싱 피해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상한 점은 없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피싱 공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협으로 넘어가 볼까요? 공급망 공격, 서플라이 체인 어택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어떤 공격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공급망 공격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지갑이나 거래소 플랫폼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아, 직접 공격이 아니고요. 네, 그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거나 운영되는 과정에서 의존하는 외부 요소들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아니면 그 유통 과정을 노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쓰는 프로그램 자체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된 다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업데이트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나에게까지 피해가 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시나리오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사용하는 특정 지갑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해보죠. 그 개발사가 보안 패치나 기능 개선을 위해서 업데이트 파일을 배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업데이트는 자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공격자가 이 개발사의 시스템이나 업데이트 배포 서버에 침투를 해서 정상적인 업데이트 파일처럼 보이는 파일 안에다가 악성 코드를 몰래 심어놓는 겁니다. 아,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업데이트 알림을 받고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고 설치를 할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손으로 해커가 드나들 수 있는 뒷문, 그러니까 백도어를 설치하는 셈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악성 코드가 퍼지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뢰하고 사용하는 정말 수많은 사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심각한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겁니다. 와, 동시다발적으로요? 네. 공격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성공적인 공격으로 엄청난 수의 시스템을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면서도 파괴적인 공격 방식이죠. 생각해보니 이런 공급망 공격은 비단 암호화폐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규모 사이버 공격 사건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솔라윈즈 사건처럼요. 널리 사용되는 관리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과정이 해킹당해서 수많은 기업과 정부 기관이 피해를 입었던 경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대형 사건들이 바로 공급망 공격의 위험성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세계에서도 좀 유사한 맥락의 사건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에 자산을 이동시키는 브릿지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 네. 브릿지요? 거기서 발생했던 대규모 해킹 사건들, 가령 폴리 네트워크 해킹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게 단순히 특정 스마트 계약 코드의 버그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그 연결 지점 자체의 신뢰 관계와 구조적인 취약점을 복합적으로 노린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공급망 공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브릿지 해킹도 일종의 공급망 공격일 수 있군요. 네, 넓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군요. 결국 내가 신뢰하고 사용하는 어떤 유명한 보안 도구나 지갑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들어지고 또 나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 전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때는 항상 공식적인 배포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능하다면 개발사의 어떤 보안 정책이나 평판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나 개발 도구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 그리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배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는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위협입니다. 앞서 다룬 세 가지와는 성격이 아주 다른데요. 이름부터가 좀 섬뜩합니다. 렌치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공격인가요? 네, 렌즈 공격은 그 이름에서 풍기는 이미지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술적인 해킹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입니다. 다른 차원이요? 네,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위협, 즉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렌치 같은 도구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디지털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직접 찾아가거나 심지어 납치해서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는 겁니다. 납치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당장 비밀번호나 개인 키를 넘기지 않으면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압박을 가해서 자산을 강제로 빼앗는 거죠. 와, 이 렌치 공격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디지털 보안 장치들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장치들을요? 네. 아무리 복잡하고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또 여러 단계의 다중인증, MFA, 그러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 해도 현실 세계에서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사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물리적인 위협 앞에서는. 네. 기술적인 보안만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 위협인 셈이죠. 정말 소름이 돋네요. 결국 디지털 자산의 보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키보드 앞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 정보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물리적인 안전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것. 이 보안의 개념이 사이버 공간을 넘어서 현실 세계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하는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상당한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온라인에서의 익명성 유지나 자산 정보 노출 최소화는 기본이고요. 오프라인에서의 개인 신변 안전에도 정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디지털 자산 보안은 이제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에 되었습니다. 기술적 방어와 물리적 안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디지털 자산 보안을 위협하는 사례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시스템 자체의 기술적 취약점을 직접 파고드는 해킹. 네. 두 번째는 기술보다는 사람의 심리적 약점이나 실수, 방심을 이용하는 피싱.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신뢰하는 외부 소프트웨어나 업데이트 혹은 서비스 간의 연결고리를 악용해서 침투하는 공급망 공격.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이버 공간을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의 물리적 협박과 폭력을 통한 강탈, 바로 렌치 공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위협 유형을 하나씩 짚어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정말 다층적이고 복잡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 모든 위협 사례들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디지털 자산 보안이 단순히 특정 기술이나 솔루션 하나를 도입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네, 기술적인 요소, 즉 시스템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 이용자나 관리자의 인식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예를 들면 공급망이나 물리적 안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리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보안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느 한 부분만 강화해서는 다른 약점을 통해서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데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논의된 이러한 다양한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 기업과 개인이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안 설계 원칙과 운영 모범 사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대비책을 알아보는 거군요. 네, 위협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대비할지를 알아봐야겠죠.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디지털 자산 보안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아주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룬 위협들은 이미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더 발전하고 디지털 자산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질 미래에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이 등장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